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어떤 부분을 잘못 답변했는지, 그리고 잘못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했을 때 제대로 된 답변에 대한 증거 자료는 있는지, 그리고 조사 기일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서변의 폴리스 스토리 서범석 변호사입니다. 제 유튜브 영상 중에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영상이 경찰 조사받는 법이라는 영상인데요. 그 영상에 달려있는 댓글들 중에 많은 분들이 상담 와서도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전화로만 출석 요청하는 것은 합법인가 불법인가, 이런 질문인데요. 검사와 사법경찰 간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19조 3항의 출석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 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 사실의 요지 등 출석 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출석 요구서를 발송해야 한다. 다만 신속한 출석 요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문자 메시지 그 밖에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 요구를 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전화, 문자 메시지 그 밖의 방법으로 출석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실무적으로는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는 경우도 있고 전화로 출석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취해도 사실은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출석 요구서를 발송을 하면은 아무래도 수사관이 일정한 시점을 정해서, 예를 들면은 2023년 12월 23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세요 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야 되고, 그러면은 그거를 받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날 출석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다시 수사관에게 전화를 해서 조율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사실 조금 번거로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사관이 피의자의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먼저 전화를 하고, 전화를 안 받는다면은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이런 경우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 보면은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고 들고 오시는 분들보다는 전화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문자 메시지 받았다거나 하면서 찾아오시는 경우가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같은 규정 5항에 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치료 등 수사관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수사관서 외의 장소에서 조사할 수 있다,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인데 피의자가 몇 달 동안 장기간 입원해야 되는 수술을 받은 그런 상황이라면은 병원으로 가서 피의자 조사를 하는 경우도 아주 가끔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피의자 신문조서는 이제 증거 능력이 없다는데 중요한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그러니까 사법경찰관이 주로 되겠죠. 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공판기일에서 그 내용을 인정해야만 증거 능력이 인정됐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부인하면은 증거 능력이 없었죠. 그런데 검사의 경우에도 형사소송법을 개정을 하면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도 마찬가지로 공판기일의 내용을 인정해야만 증거로 쓸 수 있게 형사소송법을 개정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바탕으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정말로 이분 질문대로 피의자 신문조서는 중요하지 않은 거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은 증거 능력이 없지만 내용을 인정하면 여전히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피의자 신문 당시에 혐의를 인정한 피의자 신문조서였다면 공판기일에서 그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을 부인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겠죠. 인정하는 취지였고 공판에서도 인정한다면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 부인을 안 하고 내용을 인정을 하겠죠. 그러니까 증거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피의자 신문을 받았다. 그런데 내가 부인하는 취지의 내용이 피의자 신문조서에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다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을 부인할 필요가 있을까요? 내용을 인정하지 않을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사건도 있지만 진술만 가지고 다퉈야 하는 사건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진술의 일관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사람의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판사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이러이러한 취지로 내용 부인을 했는데 굳이 공판에 가서 똑같은 취지인데 그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할 필요가 있을까요? 개개의 사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러한 경우라면 내용을 부인할지는 조금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내용을 인정한다면 그 피의자 신문조서는 여전히 증거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도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해서 피의자 신문조서가 증거로 쓰일 수 있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의자 신문조서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정신질환이 있으세요? 라는 말을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들었다. 인권 침해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십니다. 경찰관이 피해자한테 정신질환이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생각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기관이 조사 대상자가 발달장애인지 여부를 확인해서 권리를 보장하도록 법이 개정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쭉 읽어준 다음에 경찰관이 보통의 경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므로 모든 조사 대상자에게 발달장애인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진술자는 발달장애인 법에서 규정하는 발달장애인에 해당합니까?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어요? 라는 형식으로 물어봅니다. 보통은 제가 조사를 참여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갑자기 뜬금없이 정신질환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는 저는 본 적은 없어요. 조금 부드럽게 묻는다면은 의사표현하는데 별다른 지장 없으시죠? 요 정도로 축약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은 봤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쭉 이렇게 다 읽어 주시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없을 텐데 지금 이 댓글을 다신 분은 경찰관이 뭔가 좀 사건 처리가 바빴다거나 아니면은 반복적인 질문이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피의자 첫 조사 시 경찰에서 증거 자료들을 미리 확보해 놓는지 아니면 피의자 조사 마치고 수사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물론 사건의 성격이나 수사관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수사관들은 미리 어느 정도 자료를 확보하고 출석을 요청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 하면은 피의자가 나와서 조사를 하는데 피의자 혐의를 부인하는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반박 질문들을 계속 해야 되는데 자료가 없으면은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차용 사기예요. 돈을 어떻게 빌려줬냐? 계좌로 빌려줬다 이러면 계좌 내역을 받아 놓아야겠고, 만약에 현금으로 줬다 그러면은 차용증 같은 게 있어야겠죠. 이런 게 없는 상태다. 그럼 현금으로 돈을 빌려줬는데 차용증도 없다. 그럼 피해자가 나와서 저는 돈을 받은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다음으로 이어질 수가 없어요. 질문이. 그렇기 때문에 고소인이 고소를 했는데 차용증이 없는 상태다. 그러면 차용증 집에 있다. 그러면 차용증 가지고 오세요. 라고 해서 자료를 미리 확보해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소 대리를 하다 보면은 고소인들이 고소보충 진술을 받을 때 나는 피의자가 아니고 피해자인데 왜 나한테 이렇게 추궁하듯이 물어보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그거는 수사관이 피의자를 불러서 조사를 하려면은 어느 정도 반박 질문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궁하듯이 질문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을 받고서 사건 정황이나 사실 여부를 묻는데 당황해서 잘못 대답했다. 다시 전화를 드려야 할지 아니면 조사를 받을 때 수정하는 게 맞을지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어떤 부분을 잘못 답변했는지 그리고 잘못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했을 때 제대로 된 답변에 대한 증거 자료는 있는지 그리고 조사 기일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대로 된 답변에 대해서 증거 자료가 없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질문에 대한 진술도 충분히 대비를 하고서 어떻게 진술할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틀어진 진술에 대해서 수정을 했는데 또다시 질문이 들어왔는데 또 틀어진 답변을 하게 된다면은 그 진술 자체가 아무래도 신빙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제 경찰 조사받는 법 영상에 여러 가지 질문들을 달아주신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